측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측풍에서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수, 러더를 틀어서 기수를 측풍 방향 쪽으로 튼다. 또는 기체의 날개를 측풍 방향 쪽으로 기울인다. 윙 로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러더를 틀어가지고 기수 방향을 측풍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이 개걸음 크랩이고, 그 비행기 날개를 측풍 방향 쪽으로 기울이는 거, 윙 로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측풍 이륙 후,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몇 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륙을 할 때 이륙하는 그 활주하는 과정이냐 아니면 이륙하고 나서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측풍 이륙 후 이륙했어요. 이륙을 했다는 건 얘기는 바퀴가 이제 지면에서 떴다는 얘기입니다. 이륙 후 가상 연장선을 따라 고도를 높여가는 윈드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조작 중 알맞는 것은, 자, 윈드랙이 뭐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륙도 정풍, 그리고 착륙도 정풍으로 한다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풍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잡고 규정된 그 방향으로 계속 기수를 올려서 나가는 것을 윈드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윈드랙을 뭐 대단하게 생각 없이 이륙한 후에 정해진 방향으로 계속 고도 상승을 해가면서 정풍으로 날아가는 걸 윈드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조작 중 알맞는 것은, 자, 지금 이 빨간색이 다 틀린 건데요. 자, 측풍에 떠밀려서 경로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 바퀴가 떠서 땅에서 이륙했지만서도 그 경로는 유지하고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똑바로 날아가 있는 얘기잖아요. 경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측풍과 반대 방향으로 적당량. 측풍과 반대 방향이 아니에요. 측풍 방향 쪽으로. 자, 두 번째. 측풍에 떠밀려서 벗어나지 않도록 측풍과 반대 방향 아니고 측풍 방향으로. 방향키, 에어로론, 뭐 방향키 이걸 다 떠나서 이미 이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4번. 측풍 방향과 무난하게 날개 수평으로 유지하고 방향키를 쳐서 기수를 활주 연장선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측풍 방향에 밀려가지고 그 경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지금 4번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똑바로 나겠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나는 거, 기체의 자세가 똑바로 돼 있는 거지만 결국은 측풍이 부니까 그 측풍 방향 반대쪽으로 기수는 밀려갈 겁니다. 그래서 3번 개걸음과 유지할 수 있게끔 측풍 방향으로 기수를 튼다는 건 러더, 수직 날개를 틀어서 러더 방향을 측풍 방향 쪽으로 틀어준다. 그거죠. 자,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착륙 중 비행장치 성능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 저도 이 문제 보면서 참 이 문제 애매하던데. 자, 이 문제에 이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비행장치의 성능. 뭐, 이륙이 잘 된다, 착륙이 잘 된다, 뭐, 어쨌든 그런 성능에 미치는 영향 요소는 공기 밀도는, 지면풍. 아까 정풍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면풍은 땅하고 비행기 사이에 중간에 오는 그 바람인데 그 중간에 있는 쿠션 같은 바람 때문에 사실 비행기 성능에 약간 차이가 생기는 건 맞아요. 또 공기 밀도가 날씨가 추울수록 공기 밀도가 높으면 양력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활주 경사도. 활주로가 만약에 이륙할 때 약간 밑으로 경사져 있거나 아니면은 살짝 왜 우리 중국에서 운영하는 항공모함 보면 그 활주로 끝에가 이렇게 살짝 말려가지고 들려 있어요. 그죠? 그런 경사로도 이착륙 성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활주로 거리는 상관없다고? 활주로 거리도 상관은 있긴 한데 이게 성능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 1번이 가장 거리가 먼 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0번. 엔진오일 교환하시잖아요. 엔진오일 교환하시면은 당연히 윤활은 기본일 거고요. 피스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엔진오일이 열을 분산시켜줘서 냉각 저항도 하고요. 기밀, 당연히 빵 터졌을 때 새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도 엔진오일이 하는데 방빙은 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데요. 저는 저문제도 잘못됐다 생각해요. 엔진오일이 방빙 작용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엔진오일 살 때 뭐 0W30, 5W30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기온에서 엔진 시동이 잘 걸리게 하는 능력을 이제 0W32냐, 5W32냐 이런 걸로 하는데, 결국 그 얘기는 엔진이 얼지 않아서 시동성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빙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자,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앞에 세 가지가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답을 방빙으로 보겠습니다. 자, 41번은 항공기상인데요. 그냥 그냥 넣었어요. 비행기 날개에 얼음이 붙게 되면 양력이 이상하게 발생하거나 양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그렇게 생기는 이제 그 얼음을 맑은 착빙이라고 하는데요. 저 항공기상 하실 때 보면 저 착빙에 대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측풍 또 나왔어요. 42번. 측풍은 이륙 시에는 순항보다 현재 낮은 비행 속도이므로 측풍에 의해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아까 했던 그 얘기죠. 틀린 걸 볼게요. 4번. 활주 방향과 바람이 상대적으로 정풍이 되도록 방향타를 이용하여 기술을 돌려 이륙한다. 이게 왜 틀렸냐면요. 이게 무인기보다는 이제 항공기 쪽에 지금 이거를 저 좀 보세요. 이거를 논할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왜 이거냐면 사람이 타는 유인기는요, 활주로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활주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을 돌려가지고 비행기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 방향으로 이륙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3시 방향에서 분다고 해서 3시 방향으로 틀어서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랩과 디크랩이 있었잖아요. 착륙대 때 보면 크랩, 개걸음 시켜서 오다가도 착지 직전에 정방향으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륙도 바퀴가 땅에 닿아 있을 땐 그냥 달려야 돼요. 달려서 다시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크랩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 비행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 크기가 작으니까 뭐 내가 3시 방향으로 틀어서 이륙하는 게 가능할 수 있지만 유인기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중앙선을 따라 비행기가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풍이 3시 방향이라고 해서 3시 방향으로 틀어서 이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면 활주로는 제한적이므로 라고 이렇게 썼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날개의 양력이 발생하여 생기는 하향 흐름. 자, 요거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아까 CG와 CP를 설명했어요. CP는 약간 뒤쪽에 있고 CG가 약간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죠? CG하고 CP가 같은 점에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행기가 계속 이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시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CP가 약간 뒤에 있고 CG가 약간 앞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CG,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데 압력중심이 뒤에 있게 되면 비행기가 압력중심이 들어버리니까 양력이 들어버리니까 자꾸 비행기가 밑으로 꼬꾸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실제로 안 꼬꾸라져요. 왜 안 꼬꾸라지냐면 여기에서 밑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공기 흐름과 빠른 공기 흐름이 여기서 날개 끝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다운 경향이 생깁니다. 그거를 다운워시라고 합니다. 그 다운워시가 이 뒤에 꼬린 날개를 눌러요. 실제로. 그래서 CG보다 CP가 뒤에 있는 이유가 이 뒤에 꼬린 날개는 평행하더라도 약간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앞에 CG와 뒤에 누르는 힘을 중간에서 압력 중심이 잡고 있어도 비행기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허용 범위 내잖아요. 비행 장치의 무게 중심 CG가 허용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앞에 있을 때 발생하는 거. 실속 회복 속도 양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을 끄거나 모터를 세우면 비행기는 앞이 무겁기 때문에 기수가 내려간다. 그래서 속도가 증가해서 실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속 회복이 양호해집니다. 그런데 CG가 만약에 CP보다 완전히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깁니까? 엔진이 꺼지거나 모터가 죽으면 비행기가 뒤로 주저앉을 거예요. 뒤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죠? 바등각이 증가하잖아요. 실속에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P보다 CG가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써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용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앞에 있을 때 실속 회복이 양호하다. 세로 안정 감소. 세로 안정 감소 뭐죠? 세로 안정성은 뭘로 만든다고 그랬죠? 엘리베이터. 아까 설명했잖아. 엘리베이터. 세로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CG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뒤에 다운워시하고 CG점하고 중간에 압력 중심하고 이게 균등화가 생기면 얘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정화가 생기기 때문에 세로 안정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자, 보다 낮은 실속 속도. 이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1번이 더 큰 의미로 됐어. 이거 약간 3번도. 근데 저도 이게 쓰신 분 보기를 과연 이게 딱 맞는 보기일까라는 약간 의심은 있어요. 실속 속도가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실속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30km에서 시속 걸리는 비행기가 있고 20km에서 시속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럼 3번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과 1번은 비슷한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 보기를 하신 분이 조금 이건 실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핀 회복이 어려운 비행기가 공중에서 이게 스핀이 걸리게 되면 직진성을 잃어버리고 계속 회전하려는 성격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 CG점하고는 사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이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정확한 피토간. 이때 자세기는 뭘로 측정할까요? 자세기가 뭐냐면 비행기가 좌로 기울고 우로 기울고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예요. 그건 자이로. 네, 자이로. 이거 멀티컴퓨터 문제예요, 사실 이거. 자세기가 맞습니다. 자, 정확가는 관에 흐르는 압력 차이를 가지고 속도, 승강계도 맞는 게 올라갈 때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강계가 우리가 멀티콥터는 기체가 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 위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머리가 들어져가지고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승강계가 된 거고, 제가 이제 이 얘기 난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멀티콥터는 엘리베이터가 다 전진 후진이다? 절대 아니에요. 고도 센서가 들어가는 경우에만 전진 후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드론 레이싱 같은 경우는 고도 센서 쓰지 않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이 고정인 비행기랑 똑같이 엘리베이터를 땡기면 머리가 들려가지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콥터라고 해서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전진 후진이다? 아니에요. 기압 센서, 그러니까 고도 센서를 이용하는 기종에 한해서만 전진 후진인 거고요. 원래는 우리가 멀티콥터가 방지할 때 보면 기술을 딱 숙이고서 전진을 놓으면 쭉 전진을 하잖아요. 전진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세우려고 엘리베이터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얘가 이렇게 쓰죠. 고도 변화가 거의 없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얘가요, 세우면 이렇게 올라갈 건데 기체 FC가 고도가 안 올라가게끔 출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도 센서가 있는 기종만 그게 후진 또는 브레이크로 작용이 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고도 센서가 없었으면 속도를 내서 달리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당기면 기체가 기수가 업이 되면서 고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 레이싱 기체 같은 경우는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당기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티콥터라고 해서 다 전진 후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멀티콥터를 갖다가 전진 후진으로 자꾸 국한시키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드론 레이싱 기체는 멀티콥터가 아니에요? 드론 레이싱 기체도 FPV 드론 레이싱 기체도 멀티콥터예요. 고도 센서가 있는 기종에 한해서만 전진 후진이다예요. 그러면 물론 지금 이제 대중화가 돼가지고 고도 센서가 있는 멀티콥터가 훨씬 더 시중에는 많긴 하지만, 그것도 한 가지의 분류로 봤을 때는 전체 분류에서 전진 후진을 쓰이는 건 극히 일부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비행기, 비행선, FC가 없는 헬리콥터, 또 FPV 레이싱 전부 다 전진 후진이 아닙니다. 업, 다운이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무슨 상관이라고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지금 파란색으로 일단 제가 이거 다 적어는 놨는데, 이거를 저도 못 외우고요.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정답이 여기 정답을 안 써놨네? 여기 보시면, 최대 비행 속도가 이제 VN2인데, 이거 답은 이제 VN2예요. VN2가 보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최도 속도.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이 속도 이상은 절대 내면 안 돼요. 속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고도를 극강화시키면 속도는 더 늘어납니다. 모터를 풀파워로 넣고 고도를 극강화시키면 속도는 더 증가가 되는데, 그 비행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되는 게 VN2인데, 솔직히 이거까지 외우면서 무슨 비행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VN2가 답이더라 정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펠러 진동. 지금 아까 저기 깨진 프로펠러 있죠. 저 깨진 프로펠러 모터에 끼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덜덜덜 떨겠죠. 그러면 당연히 모터 그 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프로펠러의 진동은 모터 수명에 우리 차 사셔서 왜 타이어 빵꾸나거나 타이어 교체하시면 카센터 가셔가지고 타이어 밸런스 보잖아요. 타이어 새로 교체한 다음에 그 이렇게 윙 돌려가지고 가벼운 데다가 납을 붙이잖아요. 그게 무게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프로펠러도 대형기로 가면 프로펠러도 무게 밸런스를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양쪽에 시소에다 걸고 가벼운 쪽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무게를 맞춰요. 그래서 무게가 좌우 밸런스가 잘 맞는 프로펠러는 확실히 진동도 적고 비행기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는 프로펠러를 그냥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얘 보시면요, 막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떡지를 붙여놨죠. 이게 왜 붙여놨냐면 얘가 덜덜덜덜덜덜 떨리니까 이게 마운트가 못 견디고 결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모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연히 자 무게중심하고 회전중심이 똑같아야 얘가 밸런스가 맞을 건데 무게중심은 다른 데 있고 회전중심은 다른 데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동 생길 거고 프로펠러가 커진다고 해서 진동이 줄진 않아요.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밸런싱 아까 제가 얘기했죠. 테이프 같은 거 붙인다고요. 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공기 밀도가 항공기 성능이 저하되는 이유. 그냥 3번으로 볼게요.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항공기 무게가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양력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항공기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히말라야 못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4개의 보기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면 양력이 적어지니까 항공기가 되려 더 무거운 효과를 내서 3번이 틀린 거 답입니다. 자, 49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공기 날개에서 항력이 1200, 1400일 때 양항비. 자, 여기 보시면 양항비가 원래 양력과 항력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현재 1200N 400D라고 나왔을 때 1200에서 400하고 남으면 3 이렇게 간단히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너무 이렇게 그 공식화되어 있는 걸 좀 복잡하게 가시면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400 나누기 1200 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 예, 그런 얘기 예전에 알지도 않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못 맞추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 보면 5, 2, 4 이거 참 되게 생뚱맞거든요. 자, 그렇게 볼게요. 자, 비행기 이것도 모형 비행기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앞에 그 유인기는요, 그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고도가 틀립니다. 동쪽으로 가는 비행기들은 어느 고도에서 비행을 해야 되고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어느 고도에서 비행을 해야 되는 게 국제법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이 차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들은 일정하게 그 고도로 날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들은 비슷한 고도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앞서가는 비행기의 후류. 우리 요새 여기 지금 오시는 분 중에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뒷유리가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천장에서 딱 끝나는 그 대부분 요새 스포일러 달려있잖아요. 그 스포일러 달려있으니까 그걸 좀 줄여보겠다고 다는 건데 거길 딱 떨어지는 거기서 이제 그 바람의 소용돌이가 생겨요. 그 소용돌이가 생기다 보니까 먼지가 거기에 자꾸 들러붙어서 뒷유리가 차가 더러워지는 이유인데 어쨌든 그 차 뒤에는 깨진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뒤에는 당연히 불안정한 후류가 생깁니다. 그 후류를 그 뒤에 있는 비행기가 바짝 붙어서 쫓아오게 되면 그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비행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난류를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틀린 것. 다른 경로로 비행하는 다른 항공기가 같은 고도로 비행한다. 예. 그러면 바로 그 난류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가 예를 들어서 뭐 서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10,000피트, 딱 10,000피트가 아니라 뭐 10,000피트에서 뭐 12,000피트 사이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긋나게 해가지고 비행을 해서 그 난류를 피해간다. 그래서 위에 보면 1번은 따라가지 않는다. 자, 2번이요. 다른 항공기가 이륙한 지점보다 더 일찍 이륙하다. 근데 이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인천공항도 4분인가 3분에 한 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비행기가 이륙한 지점보다 그럼 얘 이륙하자마자 바로 뒤에 또 이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투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전투기는 갑자기 막 동시에 세네다가 이륙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반기에서는 뉘앙스가 4번하고 비슷한 뉘앙스인 것 예. 같아요. 거리를 짧게 해가지고 고도를 다르게 한다, 다르게 한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그런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고도로 비행을 하면 난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꼭 나온다고 봅니다. 자 피칭은 여기 아까 제가 횡축 종축이 있다 그랬죠. 횡축 종축. 횡축 종축이 있어서 자 횡축 종축이에요. 횡축 종축. 자 그러면 이게 횡축이잖아요. 횡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피치,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피칭은 항공기의 횡축을 중심으로 기수의 상하운동 맞는 말이잖아요. 자 롤링은 세로축, 종축이죠 결국. 종축을 중심으로 양날개의 상하운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종축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세로축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요잉은 수직축, 아까 Y죠 Z축이라고 했잖아요. 수직축을 중심으로 기수의 좌우 방향 운동. 자 피칭은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답이 그냥 너무 쉽게 나오는 거죠. 피칭을 러더로 이용하는 건 아니죠. 피칭은 엘리베이터로, 러더는 요잉. 예.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에 있었던 그 표를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죠. 비행기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풀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저기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인 비행기에서 플랩은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이종 비행기만 해도 플랩이 달려있는 비행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트림탭이 달려있는 비행기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무인 비행기에서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유인기에는 많이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 항공기의 무게중심 위치 변화. 지금 우리가 이제 전동기 되면서 전동기는 비행하면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화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엔진기는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화를 합니다. 왜일까요? 연료가 타서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진 비행기의 연료 탱크의 위치를 보면 최대한 CG점 근처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예, 그래야만 그 무게가 줄어들더라도 CG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 타는 비행기들은 대부분 아직 엔진기가 훨씬 많잖아요. 사실 전동기가 없죠. 예, 엔진기는 결국은 연료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몇 명, 만약에 20인승 비행기에 10명이 탔냐, 또 10명이 타더라도 화물을 얼마나 실었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 CG점이 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못하고 자꾸 내려가거나 자꾸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계속 내려가요. 그럼 조종자는 계속 땡기고 있는 상태로 비행을 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계속 밀고 다운을 주고서 이 상태로 계속 비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 면 뒤에 조그만 또 하나의 타면이 있습니다. 그 타면을 살짝 들어놓거나 살짝 내려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수평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트림탭이라고 하는데 무인 비행기에서는 글쎄 모르겠어요. 진짜 한 100kg, 200kg 나가는 큰 무인 비행기 되면은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저 트림탭이 있는 무인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항공기의 모멘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G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아까 처음부터 설명했던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항공기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회전하려는 힘. 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CG점 교육받으실 때, 멀티콥터 교육받으실 때 그런 그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멀티콥터의 뒷부분을 보고 조정을 하잖아요. 러더가 기수가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데 그럼 좌측 틀어지면 기미는 우측으로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미를 보고 조정하다 보니까 자꾸 키를 반대로 러더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모든 기준은 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기수와 기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냐? CG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수가 들어지면 기미는 내려가는 것이고요. 요축 같은 경우에 기수가 좌로 돌면 기미는 우측으로 가는 것이고요. 에어론 같은 경우에 왼쪽, 오른쪽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모든 게 그 CG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나선형 흐름, 영어로 코크스크류 효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잠깐 드렸죠?
회전을 하면서 비행기 동체를 꽈서 얘가 바람이 타다가 뒤에 꼬리 날개에 수직과 수평 어디를 민다? 예, 수직. 수평도 뒤에고 수직도 뒤인데 수직 미익을 민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미니까 기미를 오른쪽으로 미니까 기수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편요 현상이 생긴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주로 수평 비행에서 발생한다. 이게 왜 틀렸냐면요. 아까 설명했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이륙할 때. 속도는 느린데 모터는 풀파워야. 그렇다 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흐르는 이 코크스크류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건 거의 비행기는 풀파워로 이륙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때가 이륙 때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공중에 떠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나면 꽤 속도가 이미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륙할 때는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자, 요거 아까 또 한 번 나온 거죠? 제가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자, 60도일 때 2G, 45도일 때 1.4G.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공기 엔진은 디젤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걸 갖다가 기억해 두시면 일부러 외우려 하셔가지고 그때 권호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석유를 정제하면 여러 가지의 등급의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밑에 나오는 부산물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벙커CU. 그 밑에가 이제 저기요. 아스팔트. 네, 아스팔트가 제일 마지막에 남는 부산물입니다. 저도 정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대요. 자, 그런데 그 위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그 기름 중에 가장 최상위에 나온 우리가 아는 것 중에만 다 아는 저도 모르니까요. 항공유. 그 바로 밑에 휘발유. 그러니까 결국 항공유도 휘발유예요. 근데 이제 항공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뭔가 특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휘발유. 그 밑에가 경유. 그 경유보다 더 밑에 나오는 게 등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연료를 쓰기 때문에 항공기에서는 디젤 엔진은 사실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타고 다니는 차는 디젤 엔진이 더 비싼데. 디젤 엔진은 비싼데, 환경 세트. 예, 디젤 엔진이 비싼데, 우리나라만 디젤 엔진 쓰게. 예, 연료는 디젤 엔진이 어떻게 보면 휘발유나 이런 거 비해서 그레이드는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왕복 엔진의 출력을 크게 하는 방법.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과극기, 터보, 차저 또는 슈퍼 차저. 이거는 그 엔진의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극기 또는 슈퍼 차저를 이용해서 공기 흡입량을 증가시킨다. 공기 흡입량을 증가시키면 연료도 많이 뿜어야 돼요. 그러면 폭발력이 강해져가지고 엔진이 세지는 거고요. 자, 옥탄가, 우리 저기 주유소 가면 고급 휘발유 있죠. 고급 휘발유하고 일반 휘발유하고의 차이는 옥탄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정의되어 있기를 93 옥탄가까지가 일반 휘발유고 97 이상이 뭐 고급 휘발유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고급 휘발유를 사용하면은 옥탄가를 높이면은 연소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실린더 용적을 증가시켜. 이게 100이나 큰 거예요. 2000cc 차보다 3000cc가 당연히 힘이 좋겠죠. 자, 연료 분사 방식을 요새 이제 아까 GDI 얘기했었잖아요. 옛날 캐베타 방식을 쓰다가 지금은 GDI를 쓰는 이유가 좀 더 섬세하게 연료를 분사해가지고 매연도 덜 나오고 연비도 좋게 더하고 출력도 증가시키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GDI 엔진 쓰는 거고요. 자, 이게 틀린 것은 아까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4행정 엔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가지 행정 중에 흡입 행정에서 공기에 이거 이제 아까 설명드린 다 그 내용이어서 2번 틀린 것만 볼게요. 피스톤이 하강하면서 압축을 하려면 우리가 주사기를 밀어야 압축이 되지. 이게 내리면 압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 아까 기화기 구소라고 했는데 점화 플러그는요. 여기 요 그림 보세요. 요게 요 지금 저 커서가 딱 있는 자리. 요게 점화 플러그예요. 요 기화기는 이쪽에 달려요. 이쪽에. 그래서 기화기 안에는 점화 플러그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직접 분사 방식. 이게 GDI 엔진 얘기예요. 직접 분사 방식의 좋은 점. 자, 옳지 않은 것인데, 뭐, 직접 분사하고 아니고 간에, 혹한기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장점이에요? 그건 자체가 이미 저 문제 자체에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자, 측풍 얘기 또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측풍일 때, 오른쪽에서 측풍이니까 우풍이죠, 우풍. 우풍이 불 때는 우측으로 러더 기술을 돌리거나 우측으로 윙로우 에일러런을 쳐가지고 날개를 낮춘다. 제가 아까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정답이 2번인데 오른쪽 에일러런을 약간 아래로 내리고 윙로우 또는 오른쪽 러더를 쳐서 오른쪽으로 기수가 향하게 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이건 문제 뭐 비슷하게 많이 나와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아까 풀랩 얘기했어요. 풀랩. 이 날개를 지금 얘는 하나지만 두 개로 쪼개면은 에일러런과 풀랩, 세 개로 쪼개면 에일러런, 풀랩, 에어브레이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풀랩은 양쪽 다 똑같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양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양력 증대가 되면은 이륙이나 착륙을 더 느린 속도로 할 수 있고 더 느린 속도로 이륙이나 착륙을 하면 활주로가 짧아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 그 플랩을 사용했을 때, 자, 플랩을 사용을 하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이 많아지니까 얘가 들어올리는 양력이 증가를 하지만, 아까 항력을 어떻게 이해하면 쉽다고요? 그냥 우리 공기 저항. 비행기가 날 때 이게 다 저항이잖아요. 날개만 있었다니, 이 날개 면적만큼만 저항이었는데, 얘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만큼이 다 저항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항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양력과 항력이 다 커진다. 답이고요. 자, 착빙이 생기면 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속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날개에 만약에 착빙이 생겼다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속도의 감소가 아니라 실속도의 증가죠. 자, 비행기의 외부 점검을 하면서 날개 위에 설이 결국 착빙이죠. 이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양력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비행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자, 66번. 자, 세로축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까 말했죠? 자, 가로, 세로. 그죠?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조이, 에일러런. 세로축을 중심으로 한 가로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보이는 답에 에일러런은 세로축, 러더는 수직축, 엘리베이터는 가로축. X, Y, Z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비행 중 엔진 고장 시 이게 사실은 고도를 강화시킨다가 사실 맞아요. 맞는 건데 이게 답인 이유는 급격히 강화시킨다가 틀린 거예요. 급격히가. 그래서 그 엔진이 고장이 나면 얘가 활공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활공을 해서 결국 엔진이 꺼졌다는 얘기는 결국 착륙을 했는 얘기예요. 어디에든가. 착륙을 하려면 4번 연기를 확인해요. 정풍으로 이륙하고 정풍으로 착륙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어느 쪽으로 날리는지를 보고 그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서 정풍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항비가 최대인 활공속도. 얘가 너무 기술을 떨궈가지고 해도 얼마 못 날아가고 너무 기술을 들러가지고 받은 각을 갖게 하면 얘가 잘못하면 실속으로 가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항비. 최대한 이 고도에서 멀리 갈 수 있는 양항비가 비행기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무인 비행기에서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따져가면서 비행하지는 않지만 유인기 같은 경우는 비행 매뉴얼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양항비가 좋은 상태로 해야 최대한 멀리 날 수 있으니까 양항비가 최대의 활공 속도를 유지한다. 자, 기수가 가능한 넓은 장소로 왜 착륙을 해야 되니까 고도를 급격히는 아니죠. 급격히자만 그러니까 고도는 강화시키는 건 맞아요. 비행기를 약간 기술 떨고 가지고 활공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급격히까지는 아닙니다. 자, 비행기 당연한 항력. 아까 했잖아요. 항력이 그 공기 저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데 아까 제가 그 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속도하고 면적에는 비례하고 속도는 제곱이다. 제가 아까 그걸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것을 보면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틀린 것들을 이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설명한 거랑 막 똑같으니까요. 자, 축풍 시 활주에 대한 조종관 조작증 옳지 않은 것은 뭐하냐? 축풍 시 아까 했죠? 똑같아요. 러더 기술을 축풍 방향 쪽으로 틀고 비행기 날개를 윙로우 기수 쪽, 바람 부는 쪽으로 약간 내려뜨린다. 그 내용을 똑같이 지금 보시면 측배풍. 요거 설명할게요. 요건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요, 비행기가 땅에서 그러니까 택싱을 할 적에, 자, 이 비행기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더 좋겠구나. 자, 이게
바람이 정풍이에요. 지금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그럼 정풍이죠. 이 비행기 입장에서는. 정풍으로 할 때는 양력이 잘 발생을 하잖아요. 양력이 잘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얘는 없는데 실제로 이 비행기는 여기 밑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제 활주로를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이제 방향을 틀 거 아닙니까? 근데 정풍이 되면 양력이 많이 생기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리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업을 시켜줍니다. 그럼 바람이 정풍이잖아요. 정풍이니까 와서 얘를 바람이 맞고 이러고 하니까 눌러주겠죠. 눌러주니까 뒷바퀴의 컨트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정풍인 경우에는 승강타를 위로 위치한다. 승강타를 위로 위치한다. 자, 배풍이 됐을 때 바람이 뒤에서 불어요. 그럼 뒤에서 불으면 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들겠죠, 이렇게 하고. 배풍이 됐을 때는 얘를 반대로 다운을 시켜주면 얘가 배풍이어서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뒷바퀴가 눌려서 꼬리 날개가 유효하게 작동을 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일단 정풍하고 배풍만 얘기하는 겁니다. 배풍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니까 옳은 거예요. 배풍의 경우에는 승강타를 아래로 위치한다가 맞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외울 거 없이 정풍인가 배풍일 때 이걸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가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측정풍. 측정풍이라는 건 뭐냐면 정풍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12시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정풍이잖아요. 그런데 뭐 1시나 2시나 여기서 불어오는 건 측정풍이에요. 그런데 4시나 5시에서 불어오는 건요. 측배풍이죠. 3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12시에 서 있을 때 3시를 기준으로 해서 3시부터 12시 사이에 있는 건 측정풍이지만 3시부터 6시 사이에 있는 건 측배풍이에요. 그래서 측정풍도 결국은 정풍이에요. 그러니까 정풍이 때는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린다. 자, 그러면서 1번 얘기해 볼게요. 강한 정풍인 경우 에어로론, 정풍이니까 에어로론 좌우는 중립에 위치해도 되죠. 꼬리 날개 부분은 들리지 않게 승강타를 위로 올린다. 맞죠? 강한 배풍인 경우 6시에서 바람이 부니까 에어로론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립 위치를 취하고 꼬리 날개 부분만 들리지 않게 승강타를 아래로 내려놓는다. 맞는 거죠? 자, 측정풍. 어쨌든 정풍이니까 엘리베이터를 업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승강타를 또는 중립 또는 업위치. 그러니까 바람 부는 양에 따라서 그냥 중립에 놓을 때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중립 또는 업위치 유지. 여기까지 맞아요. 날개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에어런을 업한다. 아까 윙로우라고 했죠. 측풍인데 윙로우. 바람이 부는 쪽으로 윙을 내린다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에어런을 업을 위치한다. 요게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측배풍일 경우에는 승강타는 중립 또는 다운. 여기까지 맞아요. 날개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 에어런을 다운에 위치한다. 이건 맞는데 측배풍 잠깐만. 아니 4번이 측배풍이니까 승강타는 중립 또는 다운이 돼. 근데 이 문제가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지금 보자. 3번이 측정풍이면 승강타는 중립 또는 업. 여기까지 맞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에어로를 업. 자, 저거를요. 밑에다가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4번이 왜 답이면 62번과는 일맥상통이라고 하는 건데 에어로론이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로론이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러면 3번 보기를 보면 에어로론을 업을 위치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에어로론은 업이지만 날개는 어디로 가요? 다운이 되죠. 그렇죠. 에어로론은 업이지만 얘가 바람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날개는 다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냐면은 에어로론을 업을 위치한다는 것은 맞지만 날개는 다운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에어로론이 업이 됐기 때문에 윙 로우잖아요. 윙이 떨어지는 거랑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저게 에일러론을 업으로 했다는 거랑 날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타면이랑 날개랑. 그래서 타면이랑 지금 타면이 업이 되면 날개는 밑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지금 보시면은 에어로론을 다운을 하면 윙은 하이가 되잖아요. 로우가 아닌 하이가 돼버리니까 측풍 쪽으로 로우가 돼야 되는데 하이가 되니까 4번이 틀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머리선. 좀 저건 날개 기준이랑 조종기를 업했다는 거잖아요. 업다운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 에일러런은 업다운이 없어요. 업다운이 없죠. 에일러런 타면이 업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2번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올라간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에일러런 타면이 올라간다라고 돼 있으니까 반대말인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에어 4번.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조금만 더. 근데 문제가 저렇게 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 저기 타면이라고 썼으면 생각할 텐데 에일러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게 바람이 맞고, 자, 이것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바람이 가서 튕기면 밑으로 당겨지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내려갔지만 이 비행기는 꼬리는 올라가고 기수는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를 자세히 보면 풀 수 있어요. 몇 문제라고? 40문제예요. 이게 멀티쿠퍼랑 반대여가지고 그래. 1시간인가? 50분? 1시간. 1시간. 자, 그렇게 하고,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자, 요거 풀이까지 요번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딴 거 이제 질문 받고, 제가 딴 거 좀, 시뮬레이터 하시는 방법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시뮬레이터 하시는 법만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요거 70번은, 자, 정면 또는 이에 가까운 각도로 접근 비행 중 동순위와 항공기 상호 간에 있어서는 항로를 어떻게 바꿔야, 그냥 모의 무인기를 갖다 박아버립니다,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데, 저 사실은 무인 비행기는 갖다 박을래도 박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자동차도 골목에서 만나면, 괴물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 뒤로 빼졌구나.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그냥 골목에서 차 만나면 오른쪽으로 피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경량 항공기 조종 조금은 해봤는데요. 다른 항공기랑 마주칠 일은 없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피하는지 왼쪽으로 피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앉고 오른쪽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다운워시가 생기는 거, 유도항력. 예, 항력에는 유도항력하고 유해항력 두 개가 있는데, 말이 헷갈리죠. 유도항력, 유해항력인데, 유도항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유해항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유해항력은, 제일 나쁜 항력은 그냥 유해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도항력은, 아까 말씀드렸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주날개를 지나서 위의 속도와 아래 속도의 차이 때문에 결국은 다운되는 경향의 흐름이 생긴다. 그게 다운워시이고, 그걸 유도항력이라고 부른다. 그 유도항력으로 인해서 CP보다 CG가 앞에 있어서 꼬리 날개가 내리누름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균형을 잃을 수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저 문제는 이제 나머지 압력 항력, 마찰 항력, 형상 항력 이런 거 다 유해 항력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도 항력과 유해 항력 두 가지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마지막 문제인데요. 지면 효과인데요. 멀티콥터를 비행하시면서 이런 걸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착륙을 하실 때 보면, 이착륙장 딱 근처를 가면, 얘가 희한하게 이착륙장만 피해서 착륙을 해. 그게 왜 그러냐면, 멀티콥터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 바람이 지면을 맞고 부딪혀 올라와가지고, 현재 멀티콥터에서 나오는 바람과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멀티콥터 착륙할 때 그대로 난 착륙했는데 거의 착륙 다 하다 보면 지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착륙해. 이런 경우를 만나는 이유가 저 지면 효과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놀이 가가지고 이 다이빙 잘못하면 배치기 하잖아요. 배치기 하면 배 엄청 아프잖아요. 그 배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정익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착륙을 할 때 다운워시 흐름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운워시가 지면과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이빙 할 때 배치기 한 것 마냥 퉁 부딪혀가지고 그냥 옆으로 미끄러져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않고 더 앞으로 계속 고도가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려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면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여기 썼잖아요. 자칫 정해진 착륙 지점을 지나쳐 터치다운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내가 이 정도면 땅에 닿겠네 했는데 거기서 고도가 안 내려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밑에 하고 지면에 부딪힌 바람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쿠션 역할을 하니까 이제 비행기가 고도가 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지면 효과라고 합니다.